한국? 그냥 작은 나라 아닌가요? 세상은 한국을 조용하고 평범한 중견국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2026년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조용히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교수들이 몰래 진행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리스크 1순위에 한국이 올랐거든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강대국이 한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과연 한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로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제니퍼 데비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지난 12년간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고 매년 이맘때면 유럽과 아시아 여러 대학원에서 초청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6년 새해 2주차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정책대학원에서 첫 강의를 맡게 됐어요. 주제는 2026년 글로벌 리스크 국가 분석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주제로 강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중동의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소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 준비해온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중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 첫 장에 적힌 국가명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그 한국말이에요. 강의실에는 25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어요. 모두 국제관계나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화면에 큼지막하게 나타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강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만들었어요. 앞쪽에 앉은 독일 학생은 슬라이드 실수가 아닌지 궁금해했고 프랑스에서 온 여학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한국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리스크 국가라고 하면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경제적 취약성, 혹은 지역 갈등의 진원지를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확실히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리스크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리스크는 반드시 부정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한 국가의 변화나 행동이 국제 시스템 전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쪽에 앉은 네덜란드 학생이 한국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 답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답했어요. 사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난주에 받은 특별한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은 최근 완료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특별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수라고 표현했거든요.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학생이 시스템의 변수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를 묻자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풀어나갈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전통적인 국제관계 이론에서 국가들은 보통 강대국, 중견국, 소국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역할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미국 교수의 연구 결과는 기존 분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제 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기존 이론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GDP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이지만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 영향력은 숫자상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었어요. 폴란드 학생이 그럼 한국이 실제로는 강대국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것이며
이 역설적 상황이 바로 2026년 현재 국제 시스템의 핵심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시계를 확인해 보니 벌써 강의 시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분석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 미국 교수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시스템의 변수가 됐는지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서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라며 다음 시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그 이메일이 제게 던진 질문은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언제부터,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음 시간 준비를 위해 그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이 어떻게 예상 밖의 글로벌 변수가 됐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자신이었어요. 12년간 동아시아 정치 경제를 연구해오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메일 한 통이 모든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실에서 평범한 월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기 말 논문 채점과 다음 학기 강의 준비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이클 첸 박사였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과에서 산업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였습니다. 저와는 2019년 동아시아 경제포럼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몇 차례 학술 토론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메일 제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긴급 글로벌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유. 평소 마이클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이메일 제목에 긴급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이메일의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지난 6개월간 하버드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비공개 프로젝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의 공동 의뢰로 시작됐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방법론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세계 주요 제조업 허브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상의 생산 중단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각 국가의 핵심 산업이 30일, 60일, 90일간 완전히 멈출 경우를 가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 가능한 결과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생산 중단은 전 세계 소비재 공급에 직접적 타격을 주었고 독일의 중단은 유럽 자동차 산업을 마비시켰습니다. 미국의 중단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백을 만들어냈고 일본의 중단은 정밀 부품 공급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나리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클은 이메일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30일간 중단될 경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47% 감소하고 자동차 생산은 23%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90일간 가동을 멈추면 글로벌 액화천 연가스 운송 비용이 평균 34% 상승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11개 국가의 경우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공급망 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재고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생산 중단이 지속될수록 다른 국가들의 대체 능력도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멈추면 중국의 스마트폰 조립 라인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카메라 모듈도 출하량이 줄어들었고 대만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도 주문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를 연쇄마비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주변국들도 함께 멈춰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망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각국의 공급망 복원력도 측정했는데 이는 생산 중단 이후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3에서 6개월이면 80%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한국이 30일 중단 후 재가동을 시작하면 불과 2주 만에 95% 생산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중국 8주, 독일 6주, 일본 4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한국 제조업의 높은 자동화율과 숙련된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화된 시스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메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공급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은 공급망 자체의 운영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말입니다. 그는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라면 한국은 여러 공급자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제조는 한국이, 조립은 중국이 담당하는 식의 분업 구조에서 한국이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시스템 변수였습니다. 경쟁자도 파트너도 아닌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 국가를 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메일 말미에서 마이클은 더욱 놀라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워싱턴 정책 서클에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상무부는 한국을 필수 공급망 파트너로 새롭게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을 전략적 자율성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유럽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립적 위치를 구축하려던 노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이메일은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그 이메일을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연구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2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많이 썼지만 한국이 세계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분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럽정책대학원에서 요청한 강의 주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미중 경쟁과 러시아 리스크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지만 마이클의 연구 결과가 훨씬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이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마이클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 보고서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변수 역할이 앞으로 국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뤼셀 강의 준비가 시작됐고 동시에 제 연구 방향도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그 한 통의 이메일이 제 학술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마이클 첸이 보내온 상세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하버드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공급망 연구 중 가장 정교하고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글로벌 공급망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모델링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156개국의 2만 3천여 개, 주요 기업과 4만 7천 개의 공급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연결점마다 물류 시간,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성, 재고 보유 수준 등의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기본 가정은 단순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핵심 산업이 자연재해, 노사분규, 혹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완전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구진은 이를 3단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30일, 60일, 90일간의 완전 중단 시나리오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상 범위 내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멈추면 글로벌 소비재 공급이 타격을 받지만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 등지에서 대체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이 멈추면 유럽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지만 일본과 한국의 부품 공급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시스템, 반도체의 18%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순한 생산량 비중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30일간 멈출 경우 첫 번째 주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완제품 업체들이 2, 3주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심천의 스마트폰 조립 공장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TSMC도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70%로 낮췄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30일이 지나자 더욱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47% 감소했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산 반도체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자 중국 업체들이 주문하던 일본산 카메라 모듈, 대만산 터치스크린, 말레이시아산 음향 부품의 수요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조선업 시나리오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건조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같은 특수 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60%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 다른 국가에서 즉석에서 대체 건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90일간 멈출 경우 신규 LNG 운반선 공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는 단순히 선박 공급 차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 LNG 운반선들의 운임료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1차에는 15% 상승, 61차에는 28% 상승, 91차에는 무려 34%나 뛰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유럽의 에너지 비용으로 직결됐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을 중동과 미국산 LNG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운송비 상승이 최종 에너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독일의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생산 축소를 검토해야 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발전소들은 석탄으로 연료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OLED 패널의 85%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패널들이 사용되는 범위였습니다. 스마트폰과 TV는 물론이고 자동차 대시보드, 의료기기 모니터, 산업용 제어판까지 OLED 패널의 활용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추자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뿐만 아니라 독일의 자동차, 일본의 의료기기, 미국의 산업 장비 생산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61차가 되자 더욱 복잡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국이 한국산 부품의 대체재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업체들이 한국산 반도체 대신 대만산을 주문하려 했지만 TSMC의 생산 능력은 이미 예약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한국산 화학 소재 대신 독일산을 찾았지만 독일 화학 업체들도 기존 고객사 물량을 우선 공급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체재 확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같은 대만 반도체 업체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우선 공급권을 따내려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와 일본 전자업체가 같은 한국 화학업체의 잔여 재고를 두고 가격 경쟁을 벌였습니다. 91차에 이르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멈춘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한국 대신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려 했지만 기존 한국 부품과의 호환성 문제로 제품 성능이 저하됐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가 한국 대신 중국산 배터리를 도입했지만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진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중단이 90일을 넘어서면 글로벌 공급망의 전체적인 복원 능력 자체가 손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한국이 다시 가동되더라도 이전 수준의 효율성을 회복하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마이클이 사용한 시스템 변수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의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 현재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가 워싱턴과 브뤼셀의 정책, 서클에 알려지면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각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국제관계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들은 중요한 상대국에 대해 압박과 견제를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마이클 첸이 전해준 후속 정보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미국 정부의 대한국 접촉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군사협력과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이제는 경제기술 협력이 최우선 의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대신 공동개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2월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양국이 차세대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시설도 양국에 분산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도 높이려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압박 대신 배려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오히려 한국의 중국 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급작스럽게 단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충격을 우려한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비공개 메모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되 기술 유출만 방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한국의 안정성을 통해 자국의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브뤼셀의 정책 이반자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을 전략적 자율성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구축하려는 정책 목표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6년 1월 유럽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유럽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과거라면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기술 자립을 요구했겠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독일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가장 미묘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복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여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의 강압적 외교 대신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국을 자국의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던 기존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오히려 장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이클 첸은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관리 대상 국가였습니다. 전통적인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은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견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먼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상호 확증 파괴의 경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핵무기가 상호 확증 파괴 논리로 전쟁을 억제했듯이 한국의 공급망, 중추 역할이 경제적 상호 확증 파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한국을 공격하거나 압박하면 자국의 경제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일어난 사건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여 2주간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글로벌 LNG 선물 가격이 12% 상승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 수주업체들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국 정부들은 한국의 노사 관계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 담당 관리들이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 노사 협상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내부 노사 관계가 글로벌 경제 이슈가 된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적 협력이라는 개념 아래 각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는 균형 외교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중견국 외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중견국 외교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수동적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한국 외교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능동적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 현재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25명의 학생들이 지난주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칠판에 2개의 단어를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영토와 기능. 지난주 학생들에게 한국이 왜 글로벌 리스크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는데 오늘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국력의 정의 자체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0세기까지 국력은 주로 영토, 인구, 천연자원, 군사력 같은 물리적 요소들로 측정되었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전통적 척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이런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심화로 국력의 원천이 물리적 크기에서 네트워크상의 기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칠판에 그린 간단한 도표에서 전 세계 지도상 싱가포르는 점 하나 정도의 크기였지만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는 거대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토 면적이 서울시보다도 작습니다.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인구도 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해상 물류의 20%가 싱가포르를 거쳐 이동합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단순히 작은 도시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서 중간 정도 크기의 국가지만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 유럽 전체의 물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더 작지만 글로벌 금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노드인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연결성입니다.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허브입니다. 허브는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노드들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브가 사라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독립된 클러스터로 분해됩니다. 한국이 바로 이런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허브였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여러 개의 핵심 산업에서 동시에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화학소재 등 현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분야들에서 말입니다.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네트워크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 한국을 놓고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연결선들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으로 연결됐고 조선 라인은 중동, 호주,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연구에서 발견한 시스템 변수의 실체였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산업이 아닌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특정 시대에 글로벌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한 국가들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해상 운송과 금융의 중심이었고 20세기 미국은 제조업과 기술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주로 한두 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핵심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 국가가 특정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설계, 핵심 부품 생산, 조립, 마케팅이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런 분업 구조에서 한국은 핵심 부품 생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조립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하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구조였습니다. 둘째는 기술의 복잡성 증가였습니다. 현대의 첨단 제품들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모든 부품을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런 복잡한 제품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부품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리튬 배터리,
고성능 강판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셋째는 규모의 경제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이런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와 높은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20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는데도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한번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는 그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이런 분야들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의도하지 않게 글로벌 경제의 운영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인 설계와 기획을, 중국은 하드웨어인 조립과 생산을, 그리고 한국은 운영체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작동하지 않듯이 한국이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마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마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소화하느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지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소 5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둘째,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가진 국가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구축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려면 단순히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품질 관리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1세기는 크기가 아닌 기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도치 않게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다음 주 강의 예고를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워싱턴과 브러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면서도 서로 열띤 토론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강의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 같았습니다. 브뤼셀에서의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하던 중 마이클 첸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그의 연구 결과를 공개 세미나 형태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브뤼셀 강의를 진행하는 바로 그 주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메일에서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사관에서는 경제 담당 공사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강의 시리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당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온라인 참석자까지 포함하면 총 25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한 대규모 세미나였습니다. 이는 케네디 스쿨 역사상 단일 연구 발표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마이클이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의 발표는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스템 변수로서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90분간의 발표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의 첫 부분은 기존 국제관계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전통적인 힘의 균형 이론이나 패권, 안정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역할 변화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OLED 디스플레이의 85%, LNG 운반선의 60%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연구는 이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아니라
이들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대체 불가능성 지수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국가에서 대체 생산이 가능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대체 불가능성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평균 18개월, 조선업은 36개월, 디스플레이는 2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평균 8개월, 독일 평균 12개월, 일본 평균 15개월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연쇄 의존도였습니다. 한국의 한 산업이 멈추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 산업의 수를 측정한 지표였는데 한국은 평균 23개 국가의 47개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19개국 31개 산업이나 중국 21개국 38개 산업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특이점이었습니다. 한국이 특화된 분야들은 모두 극도로 높은 기술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공정 기술의 미세함과 수율,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진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최소 5에서 7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효과였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 주변에는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단순히 하나의 공장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주변에는 30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생태계 전체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경제성이었습니다. 현대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는데 한국은 이런 속도 경쟁에서 독보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의 시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30에서 50% 빠르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미나의 후반부에서 마이클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중견국이 아니라 시스템 필수국가라는 새로운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스템 필수국가란 그 국가가 없으면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강대국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면 시스템 필수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그 존재 없이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였습니다. 이런 분석은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대사관의 경제공사는 유럽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이에 대해 의존이 아니라 상호 필수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유럽 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지위가 미중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이클은 흥미롭게도 한국의 역할이 미중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자국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일본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과거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한국의 현재 지위도 언젠가는 다른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답변은 단정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는 주로 제조업 기술과 자본력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글로벌 시스템의 운영체계 자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마이클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이 스스로 이런 지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면 이제는 특정 기능에서의 우수성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버드 세미나의 이런 결론은 제가 브뤼셀에서 진행하고 있던 강의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브뤼셀에서의 네 번째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언, 시간과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간 회의에서 한국 대표의 발언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평균 12분에서 8분으로, OECD 강요회의에서는 15분에서 11분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언급 빈도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국가들이 먼저 한국의 입장을 묻고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근본적 이유는 한국이 채택한 독특한 외교 및 경제정책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을 지키고 납기를 맞추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을 상대할 때 정치보다 연속성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신뢰성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입니다. 기업들이 수년간의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으로 인한 공급 중단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대란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계약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외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업체 CEO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만이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에너지 업체들과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예정대로 완수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조용한 외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기술 중립성 정책이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특정 진영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도 양측 모두와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줄타기였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양 진영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중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나 중국의 자국산 부품, 우선 정책에 모두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핵심 이익은 보호했습니다. 이런 균형 외교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 문화에도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분산된 사업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각각 다른 전략으로 접근했고 LG화학은 배터리 생산 기지를 전 세계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각종 국제 지수에서도 확인됩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공급망 신뢰도 지수에서 한국은 2020년 7위에서 2025년 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정치적 안정성 점수에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뢰성이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기업들이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의 평균 기간은 7.2년으로 이는 중국 4.1년, 독일 5.8년, 일본 6.3년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장기 계약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제회의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대표단이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듣고 자국의 대응을 결정하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먼저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2024년 COP29 기후회의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에서 유럽연합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자 양측 모두 한국의 견해를 먼저 타진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방향이 전체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의도적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영향력 있는 중견국보다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영향력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는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견국 외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거나 특정 이슈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필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중견국 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한국을 상대할 때 더 이상 압박이나 견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협력과 조율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국제회의장에서 감지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 역량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 약속 이행에 대한 철저한 의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뢰 구축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부드러운 힘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주간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탐구해온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제시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리스크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8주 전 첫 강의에서 보였던 의아함과 회의적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관심과 이해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칠판에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선택지에서 전제 조건으로. 지난 8주간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심에 서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을 빼고는 설계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강대국의 영향력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강대국어가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 규칙을 만들고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때 다른 국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현재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다른 국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계획 자체가 실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지와 전제 조건의 차이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는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이 스마트폰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할 때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OLED 패널 공급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첨단 반도체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한데 이 반도체들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별 정책을 넘어 국제 시스템 전체의 설계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먼저 자국의 전략을 수립한 후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역량과 의향을 먼저 확인한 후 자국의 계획을 조정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G7 정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이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이 먼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난 후에 자국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G7 회원국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규모와 자원이 국력의 기준이었습니다. 큰 시장, 많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연결성과 필수성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런 위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품질과 납기를 지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이클 첸이 제시했던 시스템 변수 개념이 여기서 핵심적 의미를 갖습니다. 수학에서 변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변수가 없으면 방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바로 글로벌 경제 방정식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위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국제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책임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책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졌고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세미나 이후 각국의 대한국 정책에서 나타난 변화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견제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했고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구축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갈등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통적인 중견국 외교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8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지위 변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선구적 사례였습니다. 과거의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 기반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큰 국가가 작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기능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규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성과 일관된 신뢰성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마이클 첸의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한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국가. 2026년. 현재 세계가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아닌 전제 조건이 된 국가.
이것이 바로 8주간의 탐구를 통해 도달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